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는 네. 뭘로 즐거우셨을까요? 저도 바다에 다녀왔거든요. 진짜 여름 사람 많군요. 네. 네.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는데 혹시 서핑? 저는 서핑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냥 바다에 누워 있었는데 네. 확실히 날이 여전히 덥기는 한데 불어오는 바람이 그쵸? 약간 습도도 덜해진 것 같고 네. 기온도 낮아진 것 같고 가을이 지금 올락말락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에 네. 약간 좀 우울해져요?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네. 전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 네. 와, 거의 막바지 바다 여행이었을 수도 네, 있겠네요. 아마 그죠? 마지막일 것 여름 같아요. 바다로는. 네. 부럽습니다. 자, 바다를 못 간 우리는 또 영화를 보면 되니까요. 그쵸. 네, 그 시원함은 또 영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영화관에서 볼 만한 신작 소식 살펴볼 텐데 네. 어떤 영화 상영 중이에요? 네, 지금 위커맨 파이널 컷이라는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네. 이 영화에도 바다가 등장하고요. 오. 왜냐하면 섬이 배경이에요. 네, 지금 막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고요. 네. 1973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던 네? 영국의 포크 호러 영화거든요. 73년 제작된 작품이라고요? 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나서 네. 다시 이제 국내에 왔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첫 개봉이에요.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위커맨이라는 영화는 개봉한 바 있는데 이 원작은 이번에 이제 첫 개봉이고요. 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마지막에 약간 반전이 숨어 있기는 한데요. 네. 이 서머 아일이라는 외딴 섬에서 소녀가 실종됐다라는 신고를 받아요. 네. 경찰이. 그래서 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소녀의 사진도 있고 이 소녀가 누구이며 실종되었으니 찾아달라라는 호소가 담긴 편지여서 네. 경찰이 그걸 보고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경비행기를 몰고 이 외딴 섬까지 와서 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좀 폐쇄적인 마을에서는 외부인에게 협조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 혼자 여기저기 막 수사를 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은 처음 보는 소녀라 그러고 여기 사는 소녀가 아니다 그러고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경찰 하위가 막 수사를 하다가 여기에 살았던 소녀라는 증거를 찾아내요. 학교도 다녔고 네. 부모도 있고 그거를 이제 다 알고 난 뒤에도 주민들이 그래도 걔 뭐 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을 대수롭지 해요. 않게. 네, 예, 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인을 해요. 하지만 이 하이가 계속 그 소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마을 여기저기를 이제 조사하고 다니는데 이 마을이 영 이상한 거예요. 네. 교회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하이는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여기선 교회도 안 다니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상한 뭐 의식을 올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도 터무니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가 점점 이 소녀를 찾는 것과 동시에 이 마을을 가만둬선 안 되겠다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과 마을 사람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대결 같은 것들이 흐르게 됩니다. 아니 일단 설정 자체가 외딴 섬이고 네. 그 소녀의 실종 사건이고 네. 뭔가 조금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 자신들만의 공동체의 네. 분위기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벌써 약간의 공포감이 오는데 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네. 포크 호러 네. 장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뭐예요? 우리가 보통 공포 영화의 어떤 주인공은 네. 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뭐 괴물이라던가 귀신, 악마 아니면 연쇄살인마 그렇죠. 이런 종류잖아요. 네. 근데 포크호러에서는 이제 특정 지역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 또는 신앙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의식을 좀 공포의 원천으로 삼는 장르예요. 네. 그래서 어떤 폐쇄적인 마을이 주로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외부인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공포 요소로 작용하는 영화인데 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최근에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죠. 미드소마 너무 같은 무서웠어요. 경우는 정말 그 한낮에 다 하얀 옷을 입고 네. 머리에 꽃을 두르고 너무 얼핏 보면 아름다운 그런 풍경 속인데 그 안에서 끔찍한 맞아요. 공포가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 미드소마의 어떤 원형이 된 영화. 미드소마에게 큰 영감을 줬던 영화가 바로 이 위커맨 파이널 컷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리메이크된 작품은 국내에 개봉된 적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위커맨 파이널 컷은 원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73년 버전 그대로? 네. 완전히 그대로는 아니고요. 예. 오히려 약간 좀 더 보완됐다라고 좀 길이도 좀 늘어나고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73년에 이 영화가 개봉할 때 지금 봐도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 공동체의 간섭을 모사하는 기괴함이라든지 그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같은 것들이 지금 봐도 굉장히 전복적이고 기괴한데 네. 이 73년도에 영국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봉 과정에서 상당한 순환을 겪었어요. 감독의 의도와 달리 많이 편집이 됐고 또 로빈 하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편집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가 자신의 의도가 달라졌고 하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갖고 이제 공포 영화를 언급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영화 중에 한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명성을 얻었지만 이게 또 감독의 의도와는 다른 편집본으로 상영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장면이 사라졌는지 이런 부분도 짐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필름이 네. 소실되어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공포 영화는 더 공포스러운 어떤 위험을 얻어간 거죠. 그러네요. 이 묘연한 자체가. 상황. 그러다가 이제 다른 버전의 필름 프린트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복원이 가능해졌고 그것을 이제 2013년에 로빈 하드 감독이 직접 참여를 해서 네. 그의 이제 작가적 의도에 가장 가까워진 버전이 바로 이번에 개봉하는 위컴의 파이널 컷입니다. 파이널 컷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 감독이 뭐 소실된 거 이런 거 다 네. 다시 복원해서 만든 네. 최종본. 그렇죠. 네.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최종본인 거죠. 네, 진짜 최종본. 위커맨 파이널 네. 컷이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포크 호러를 대표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어서 아무리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그 신념이나 의식이나 뭐 어떤 종교 뭐 이런 걸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 때는 꼭 맞아요. 항상 그런 영화들이 나왔을 때는 위커맨의 영향을 받았다. 받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는 그런 영화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네. 작품이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포 영화 장르니까 네. 어둡고 좀 음산하고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될까요? 다른 점이 제가 앞서 미드소마도 얘기해 드렸는데 미드소마도 되게 밝은 한낮에 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네. 그게 바로 이 위커맨에서 영화를 봐는 건데 위커맨도 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 그래요? 한낮에 주민들이 이제 농사를 짓거나 과실 열매를 따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되게 목가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가사가 이상해요. 가사가 이상하고 네. 또 과실을 나무를 이제 돌보고 있는데 나무를 보면 과실이 안 열리고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라고 무덤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기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같은 것도 다 이제 뽑아서 땅에 널브러져 있고 뭔가 약간 폐허 같은 네.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그래서 왜 무덤이 이렇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자신이 원하는 모습, 뭐 토끼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런 걸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건 뭐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제 관념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풍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한낮의 밝은 풍경, 네. 화려한 꽃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펼쳐지니까 그 이질감이 오히려 이제 공포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더 기이하게 네. 느껴지는 거죠. 이 영화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 여름 막바지라 그런가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만의 여름 특집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 여름에는 공포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워낙 공포 영화사에 끼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이건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건 그 장면이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거를 아마 바로 알아차리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봐도 이 기이하고 불온해 보이는 마을이 정말 무서워요. 무섭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코미디를 의도한 것인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고 혼전 순결주의자예요. 매주 교회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바깥의 기준으로 보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이 기이한 이 마을에서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 쾌락은 뭐 먹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성적인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것이 자유롭다고 여기는 마을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 되는 마을이니까 여기에서 하이가 느끼는 그 고통과 괴리감.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흔들리는 마음. 그렇죠. 자기는 약혼녀가 바깥에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과도 싸우고 자신의 신념과도 싸우고 타인의 종교와도 싸우는 이 하이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이와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포나 괴로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하이의 그런 행동이 좀 위선적이라거나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코미디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영화가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도 해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른 영화가 될 수 있어서 훨씬 더 흥미롭죠. 네. 공포 영화 잘 보시는 편이세요? 저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이런 거에 약한 것 같아요. 영화사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 영화는 참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타이틀은 아닌데 죽기 전 꼭 봐야 할 1,001편의 영화에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이런 거면 꼭 봐야지 이러면서 챙겨보게 되는데 아니, 아무래도 영화도 저널리스트니까 네. 그런 타이틀에는 또 못 넘어가죠. 약합니다. 네. 아니 저는 진짜 공포 영화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흥미롭다고 여기는데 공포 영화라고 딱 장르를 규정짓는 순간 그 순간부터 벌써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두 영화는 네. 물론 무섭기는 하지만 보다 보면 해석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공포에 좀 덜 잠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어보고 제가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커맨 파이널 컷 신작 소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영화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영화죠? 네, 이번 주는 이제 여름 특집 공포 영화로 네. 바바둑이라는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바바둑.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영화, 제일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포 영화 하나 추천해주세요. 제일 무서웠던 영화가 뭐예요? 제일 재밌었던 영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올타임으로 말씀드리는 영화가 한 편인데 바로 오늘 말씀드릴 바바둑입니다. 공포 영화계 최고예요? 제가 지금까지 탑? 봤던 것 중에선 가장 무섭고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특히 여성이 주인공인데 보통 공포 영화에서 여성의 쓰임새라고 하면 13일 밤의 금요일 위에 어떤 영화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듯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공포에 질린 눈을 크게 비춰주는 희생양으로서 기능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창작자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역전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바바둑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이 느끼고 있는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평등과 그것이 공포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은 싱글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앞두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네. 그래서 같이 타고 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이제 낳고 이제 힘들게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네. 그냥 싱글맘도 힘든데 너무 일도 해야 피곤하네요. 되고 네. 남편 잃은 상처에서 아직 회복도 안 됐어요. 근데 아들인 사무엘이 과잉 행동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아멜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에서 웃는 순간이 없어요. 웃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 바쁜 엄마인데 어느 날 아들이 내가 퇴근하고 갔더니 책 읽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아빠와 관련된 물건들을 너무 괴로우니까 엄마가 창고에 다 넣어둔 거예요. 거기에서 이상한 그림책 바바둑을 발견하고 이걸 읽어달라고 졸라요. 바바둑이 그 그림책의 제목인가요? 네, 예. 그림책의 제목이고 예. 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이제 악령의 이름이 바바둑인데요. 예. 근데 누가 봐도 그 책은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책이에요. 읽으면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네. 근데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이 아멜리아의 일상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어떡하죠? 저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잠깐만 이 작품이요. 네. 2014년도 개봉한 작품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도 훨씬 지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 주 영화로 선정을 한 거는 네. 물론 공포 영화 중에 최고는 뭐냐 할 때 네. 반드시 등장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 영화는 엄마 되기의 어려움을 공포로 그려낸
그런 영화거든요. 우리가 네. 모성이라는 것, 엄마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즐거운 일인지 행복한 일이지만 여성의 입장에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공포로 그려낸 것인데 영화 속에서 이 바바둑이라는 이 악령, 괴물보다 무서운 것은 사실 보고 있으면 아멜리아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 과잉행동장애 아들을 혼자서 돌보고 낮에는 치매병동에서 이제 돌봄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해요. 네. 그 밤에는 이제 엉망이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도 치우고 가사 노동까지 해야 돼요. 이러한 매일을 쉬는 날 없이 7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공포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너무 공포 그 자체는. 소름 그 자체죠. 네. 근데 또 아들 때문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눈치 봐야지. 또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네. 사는 게 다르고 처지가 다르니까 점점 소원해지면서 많은 싱글맘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소외되고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경쇠약 직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미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고된 현실을 이제 먹고 괴물이 무럭무럭 자라난 거죠. 그 괴물이 어느 날 우리의 방문을 바바둑하면서 두드릴 때 네. 생겨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공포 영화이기도 하지만 네.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거나 육아의 경험이 있으신 여성분들에게는 네. 2중, 3중고의 공포 영화로서 이보다 무서운 영화를 만나시긴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감정을 아니까 네. 그 심리를. 네. 이거 아까 미드소마보다 더 무서워요? 저는 미드소마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영화예요. 더 좋아해요? 네. 어떤 측면에서? 여성의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를 했고 네. 미드소마도 여성이 주인공이죠. 맞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거기서도 여성의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를 했지만 특별한 특수 상황에 놓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아멜리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 평범한 상황 안에서 공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를 일단 리스트에 올려두겠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담을 좀 키우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포 영화하면 튀어나오는 영화죠. 엑소시스트를 연출했던 예. 이 명장인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도 네. 이보다 무서운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으니 이런 표현에 또 넘어가는데 제가 또 명성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바둑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 바바둑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 바바둑의 OST 가운데 쇼핑몰 들려드릴게요. 네, 영화 바바둑의 OST 가운데 쇼핑몰, 제드 커젤의 작곡 음악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어떡하죠? 영화 안 봤는데 이제 저 화장실 못 갈 것 같아요. 이불 속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 시네토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로 이 공포 영화계 탑 오브 탑 바바둑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아까 이제 어쨌든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그 여성 싱글맘이자 워킹맘인 아멜리에가 그 중심에 있는데 어떤 인물일까요? 네. 일단은 남편이 죽은 날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이건 너무 기구한 것 같아요. 너무 가혹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남편이 돌아간 날이 기일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어요. 본인도 아직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육아와 생계를 홀로 감당하다 보니까 항상 아멜리아는 잠도 잘 못 자요. 네. 신경도 예민한 데다가 일도 고되고 아이도 계속 옆에서 보채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없고 늘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의 여성입니다. 네. 아니 진짜 뭐 싱글맘 혹은 워킹맘 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모습이 딱 그러하거든요. 막 출산해서 독박육아에 시달린다거나 굳이 독박육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게 생애 처음 겪게 되는 그쵸. 일이잖아요. 또 엄마라는 것도 처음이고 거기서 오는 온갖 그 혼동, 갈등, 충격 맞아요. 네, 그런 것을 아마 이 영화의 아멜리아가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그 모성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무조건 아이를 사랑해야지. 엄마라면
그리고 모성이란 건 여성의 본능 아니야? 모성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막 비난을 서슴지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신화화된 모성이 뭐 영화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 건드려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영화는 아멜리아의 이 모성을 어떤 식으로 그릴까요? 그 불편함까지도 이제 관객들이 느낄 불편함까지도 공포의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멜리아는 물론 그 아들 사무엘을 사랑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사무엘이 보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봐도 이제 뒷목을 잡을 순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울 때가 있죠. 하지만 엄마는 아들 앞에서는 티를 안 내죠. 그렇죠. 그리고 꾹꾹꾹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누르고 있다가 이제 그게 폭발해서 터져 나올 때 너무나 무서운 이제 악마의 얼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기도 처음 보는. 네. 네. 그러면서 관객들은 거기에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아. 네. 아니 그 지금 설명 들으니까 네.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서 네. 제가 그때는 결혼 전에 봤던 영화인데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아득하고 막막한 아. 순간을 맞게 되는구나. 네. 한 여성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과 그런 아이를 만났을 때 그때 그건 정말 그야말로 공포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 네. 그것과도 조금은 좀 겹쳐지면서 네네. 좀 떠오르게 되는 영화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또 반면에 엄마는 이렇다면 이 공포 영화 속에서 네. 어린아이? 네. 보통 되게 이제 희생자의 역할로 나온다거나 맞아요. 그렇게 보통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는 네.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막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자기 뒤집어져서 아무도 못 말릴 정도로 몸을 크게 쓴다거나. 네. 그러니까 사무엘도 상처가 있죠.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잃고 받은 정신적인 상처,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라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이에게 이제 몰려가게 그렇죠. 마련인데, 네. 그래서 사무엘도 마음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잉 행동 장애도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무서운 포인트가 굉장히 독특해요. 아멜리아가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동화 속에서 본 괴물 바바둑 때문에 겁에 질려요. 근데 엄마는 가뜩이나 별난 아이 키우느라고 돌아버릴 것 같은 차에 바바둑이 실제로 나온다면서 이 사무엘이 밤마다 잠도 안 쓰고 소리 지르고 떼쓰는가 엄마는 더 미칠 것 같은 그렇죠. 거죠. 급기야 이제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관객들도 저 녀석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지? 그래서 아이를 어느 순간 원망하게 돼요. 마치 엄마처럼. 그러니까 엄마에 되게 몰입되고 네. 이입되나 보네요. 그런데 사무엘이 케빈과 다른 점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엄마를 도우려고 해요. 바바둑으로부터 엄마를 지키려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사무엘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두 인물은 사실 모두 다 상처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네. 다 안쓰럽잖아요. 맞아요. 네, 안쓰러운데 어느 순간 이제 보는 관객이 이제 여성의 입장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엄마에 더 몰입이 되기 때문에 네. 저놈의 자식 맞아요. 좀 말 좀 잘 듣지 이렇게 하다가도 또 엄마들은 또 이렇게 돌아서면 또 자식이 짠하니까 네. 아유 쟤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그 절망이 있으면 그럴까 이런 마음도 들 것 같고 아니 그 미스터 바바둑이라는 책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하필 아빠의 창고에. 이 그림책 자체도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일종의 팝업북이에요. 네. 굉장히 정성 들여서 잘 만든 팝업북이에요. 아. 그래서 보고 있으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아멜리아가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근데 다시 버리기도 또 했어요? 네, 다시 또 찾아오잖아요. 이런 책들을. 어머머, 사탄의 인형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불길한 그림이죠. 막 손톱도 길고 모자도 쓰고 이제 새카맣고. 망토도 네. 새카맣고 망토도 걸치고 누가 봐도 악령처럼 보이는 그런 외향을 가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인물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바바둑이 사람에게 빙의해서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악령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죠. 아들에게도 다른 모습, 엄마에게도 다른 모습. 네.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림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바둑이라는 악령이 사람에게 쓰이는 거예요? 네, 그 그림책을 읽으면 이제 소환이 되고 그 소환된 악령이 사람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제 목소리와 모습을 바꿔가면서 예. 이제 빙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장면을 감독은 어떤 식으로 연출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예. 이제 아무래도 어린 아들에게 더 잘 빙의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들에게 먼저 찾아와요. 근데 사무엘은 마법사가 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법사처럼 하고 나오는 거죠. 긴 망토에 모자 쓰고. 근데 사무엘이 만만치 않아요. 네.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지 않으니까 타깃을 엄마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더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엄마한테는 그토록 기다려온 남편의 모습으로 찾아가거든요. 바바둑이요? 네. 그 악령이 남편의 네. 모습으로 온다고요? 남편의 모습으로 찾아가니까 너무 지금 신경쇠약 직전에 아내는 거기에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래서 바바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바바둑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이제 상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멜리아에게 빙의가 돼서 바바둑에게 점령당해서 아들을 해치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막 원망스럽게 말도 쏟아내고 막, 네. 막 해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아멜리아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뒀던 자기도 외면하고 싶었던 진심인 거죠. 아들에게 상처를 주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날 죽었어야 하는 건 너야 라고. 아빠가 아니라 네가 죽었어야지. 어떡해요. 하지만 우리 사무엘이 그걸 다 이겨내고 엄마를 이제 구해냅니다. 네. 아, 좀 힘든 영화네요. 네. 이 그 심리를 보니까. 맞아요. 이게 그 여성이 이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걸 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 굳건하게 자리한 모성 신화 맞아요. 때문에 뭐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거나 아이를 원망하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거나 한다는 걸 밖으로 표출하기는 진짜 금기어이잖아요. 맞아요. 그랬다가는 모성이 없는 여인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중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한 공포영화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은 되게 심리극? 네. 하지만 하지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보통 공포영화면 좀 깔끔하게 이제 결국은 그 악령과 괴물을 퇴치한다. 네. 이렇게 끝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바둑은 어떨까요? 네. 이 영화의 결말이 정말 이 영화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명작 반열에 올려놓게 한 가장 큰 1등 공신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바바둑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부정하면 할수록 나는 강해진다. 그러니까 바바둑은 마치 외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림책의 악령처럼 보이지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아, 바바둑은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관객분들이 알게 돼요. 네. 계속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아멜리아가 안에 쌓아뒀던 이 고통, 고독, 어둠이 이제 바바둑으로 만나서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실체를 아멜리아도 보게 되고 스스로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일종의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말에 이르러서 아멜리아와 사무엘을 보면 결국에는 바바둑은 외부에서 온 악령이나 사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숨겨뒀던 내 자신의 어둠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용감한 모자가 바바둑을 서로 힘을 합쳐서 물리쳐요. 근데 그게 물리친다고 영영 떼어버리고 없어지는 종류의 것이 어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자르듯이 잘라낼 수 없고 더 커지지 않게 스스로 잘 달래가면서 때때로 내 밖으로 꺼내놓기도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해소하면서 같이 달래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 결말에서 보여주거든요. 네. 이 결말이 무엇인지는 영화를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결말 때문에 봐야겠네. 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감독의 다른 작품도 궁금해져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걸출한 감독이에요. 네. 제니퍼 켄트 감독은 여성 감독이고요. 배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바둑이 첫 번째 장편 데뷔 영화였고요. 이 영화로도 뭐 수많은 그 공포 영화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했고 네. 두 번째 장편인 나이팅게일로는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이 나이팅게일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호주 출신 감독인데요. 호주 대륙을 이제 유럽인들이 한창 개척하던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영국 군인들의 손에 자신의 아이와 남편을 잃은 네. 아일랜드 여성이 복수하려고
길을 헤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굉장히 처절한 네. 영화거든요. 네. 이 영화도 보시면 한동안 아마 잊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평 한 줄 해주세요. 바바둑에 대해서. 바바둑은 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한 저예산 독립 영화예요. 그래요? 그 영화가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멀리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이 출산과 양육의 고통, 워킹맘이 가진 어떤 일정 종류의 죄책감, 또 어떤 여성의 불안, 그러니까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공포를 있죠. 제대로 표현해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공포 영화에서 여성은 소외되는 좀 캐릭터 존재일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심리극으로서 여성 심리극으로서도 또 공포 영화로서도 양쪽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그 결과를 거뒀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보시는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오늘 굉장히 꽉 찬 느낌이에요. 저 나중에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위커맨 파이널 컷 그리고 제니퍼 켄트 감독의 바바둑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일 축하해 아들. 영화 바바둑 속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바바둑의 OST 테마 음악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